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때 연매출 12억 원의 주먹밥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남은 건 3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날 그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그때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노인이 옆에 앉습니다. 노인은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정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나? 남자는 억울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았고 직원이 배신했고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조용히 말합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네. 지금 자네에게 돈이 없는 건 운이 아니라 자네라는 사람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일세. 가혹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새어나갈까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입니다. 저자는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입니다. 평생을 돈의 교양을 가르치는 데 바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한 편의 소설로 풀어냈습니다. 방금 그 주먹밥 가게 사장 에이스케와 조커라는 이름의 수수께끼 노인, 두 사람이 7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이 책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저자는 이걸 돈의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그릇의 정체를 3가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돈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왜 그릇보다 큰 돈은 반드시 새어나가는가? 그리고 그 그릇을 어떻게 키우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돈은 신용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갑 속의 지폐, 통장 속의 숫자요. 그런데 조커 노인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돈은 신용의 형태를 바꾼 것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돈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서 옵니다. 월급은 회사가 나를 믿고 주는 것이고, 매출은 손님이 나를 믿고 지불하는 것이고, 대출은 은행이 나를 믿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은 사실 세상이 나를 얼마나 믿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는 돈이 모이고,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을 줬지 말고 신용을 쌓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조커 노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신용은 어떻게 쌓이느냐?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용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남을 잘 믿지 못합니다. 의심이 많고 먼저 흠부터 찾으려 하죠. 그런데 내가 남을 믿지 않으면 남도 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용을 얻지 못하고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네. 결국 돈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기에는 뇌과학도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신뢰를 관장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또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을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유대감과 협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더 협력하고 더 베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늘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도 기회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신용이 돈을 부른다는 건 그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뇌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조커 노인은 여기서 흥미로운 말을 덧붙입니다. 돈 자체에는 원래 색이 없다네. 좋은 돈도 나쁜 돈도 더러운 돈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만의 색을 입히려 하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두려운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럽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인생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색은 대부분 어릴 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겁니다. 돈 때문에 다투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는 돈을 갈등의 원천으로 인식합니다.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걸 천박하다 여기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커서도 돈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말합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려면 먼저 자신이 돈에 어떤 색을 칠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돈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돈을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 감정의 정체를 아는 것이 돈의 주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그릇보다 큰 돈은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바로 그릇입니다. 조커 노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자네에게 갑자기 1억 원이 생긴다면 그 돈을 근처 중학생에게 맡기겠나? 아니면 매달 200만 원에 만족하며 성실히 사는 직장인에게 맡기겠나? 당연히 직장인이겠죠. 중학생은 그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요. 노인은 말합니다. 돈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한다네. 사람에게는 저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 즉 그릇이 있어. 그리고 그릇보다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반드시 넘쳐서 새어나가게 돼 있지. 증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복권 당첨자를 떠올려 보세요. 수십억 원을 손에 쥐고도 몇 년 안에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일까요? 돈을 다루는 그릇은 그대로인데 담긴 돈만 갑자기 커졌기 때문입니다. 작은 컵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컵 크기 이상은 담기지 않습니다. 넘친 물은 그냥 바닥으로 흘러버리죠.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릇을 키우지 않은 채 큰 돈을 줬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요. 그렇다면 그릇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바로 돈을 다뤄본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경험에는 실패한 경험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돈에서 실패하면 다시는 그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투자에서 한번 크게 잃으면 평생 투자를 멀리하죠. 그런데 노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실행해본 그 경험 자체가 그릇을 키운다고요. 설령 그 결과가 실패였다 해도 말입니다. 돈을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사람은 사실 돈을 제대로 다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실패는 그릇에 남는 흠집이 아니라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노인은 돈의 성질에 대해서도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물과 같다네. 흐르는 물을 잠시 손에 담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돈을 움켜쥐고만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합니다. 돈을 흐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누구에게 흐르게 하느냐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릇이 큰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면 그 돈은 불어나서 돌아옵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에게 억지로 흘러가면 그 돈은 사라져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국 돈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큰 돈이 나에게 오기를 바란다면 순서가 분명합니다. 돈을 부르기 전에 그 돈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부자는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 관리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통념이 하나 더 깨집니다. 우리는 부자일수록 돈을 잃지 않으려고 몸을 사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커 노인은 말합니다. 부자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네. 돈이 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돈이 멈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왜냐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기회는 손에 꼽을 만큼만 오니까요. 그래서 부자는 기회가 왔을 때 배틀을 휘두릅니다. 반면 보통 사람은 삼진이 두려워서 좋은 공이 와도 배틀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무모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리스크를 피하는 사람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잃지도 않지만 얻지도 못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위험을 지고 도전합니다.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을지 미리 계산하고 그 선을 넘지 않게 통제하죠.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뇌과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은 같은 크기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이걸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손해를 피하려 하고 그 본능이 우리를 기회 앞에서 얼어붙게 만듭니다.
부자는 이 본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원칙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냉정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노인은 의외의 답을 줍니다. 바로 여유라네. 돈을 가지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냉정하면 실수를 덜 저지르게 돼. 반대로 쫓기는 사람은 어떨까요? 당장 돈이 급한 사람일수록 조급하게 판단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립니다. 빚에 쫓기면 오히려 더 위험한 도박에 손을 대죠. 그래서 가난이 무서운 건 돈이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조급함이 사람의 판단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이스케도 그랬습니다. 사업이 커지고 다루는 돈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쫓기듯 결정했고 그 조급함이 결국 파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키운다는 건 단지 돈을 더 담는 게 아닙니다. 큰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함께 키우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조커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밝히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에 밝으면 내가 주인이 된다. 돈을 무섭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피하는 사람은 결코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돈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모든 가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돈이 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인생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돈은 물건이 아니라 신용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고 신용은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는 것. 둘째, 사람에게는 저마다 돈의 그릇이 있고 그릇보다 큰 돈은 반드시 새어나가며 그 그릇은 실패를 포함한 경험으로 커진다는 것. 셋째, 부자는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돈을 좇는 게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된다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돈을 바꾸려 하기 전에 돈을 담는 나 자신을 키워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그 노인은 마지막에 에이스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도전 정신과 경험이라고요. 사실 에이스케에게 부족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큰 사업을 일으켜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에게 부족했던 건 실패를 자기 탓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우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돈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그릇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릇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과 경험으로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돈이 얼마인지를 세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군가의 신용을 얻는 하루를 보냈는가? 당신의 돈 그릇은 요즘 어떤 경험으로 넓어지고 있나요? 잠시 멈추고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읽은 책을 계속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돈을 담는 그릇도 배우는 만큼 넓어집니다. 당신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그릇을 키우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